서울의 심장부를 꿰뚫는 듯한 야경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수만 개의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인공의 은하수는 지상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펜트하우스의 주인 강지훈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소파의 몸을 기댄 채 손에 들린 크리스털 잔 속에 값비싼 와인을 무심하게 흔들었다. 짙은 루비색 액체가 잔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시간처럼 더디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스의 회장 강지훈 30 초반의 나이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IT 시장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을 이끄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시대가 낳은 천재, 황금의 손이라 칭송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술은 세상을 바꾸었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였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권태와 환멸이 독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배경과 재산을 보고 움직였다. 진심을 가장한 교활한 미소, 계산된 친절, 그리고 노골적인 욕망이 뒤섞인 관계들 속에서 그는 언제나 가면을 쓰고 연기해야만 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에게 가장 값비싼 사치품이자 가장 공허한 단어였다. 그를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여자들은 결국 그의 신용카드 한도액과 넥스트 이노베이션스에 주게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회장님, 최인호 의원님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상념을 깨뜨린 것은 집무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박 실장의 목소리였다. 박 실장은 지훈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일을 돌봐온 충직한 비서이자 지훈이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에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최인호 의원, 그리고 그의 딸인 최유라 아나운서와의 정략적인 만남, 그 약속,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게. 지훈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기대감도 실려있지 않았다. 최유라, 방송계에서 떠오르는 별이자 사교계의 꽃으로 불리는 여자. 지훈은 그녀의 사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인형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지적인 분위기. 빈틈없이 관리된 외모는 완벽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녀 역시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또 하나의 욕망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박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약속 원치 않으시면 제가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의 말을 자르며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는 진실한 웃음과 순수한 눈물이 존재할까? 동과 지위라는 색안경을 벗고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관계가 있기는 할까? 아니, 이번에는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최유라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훈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났다. 그는 박 실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박 실장, 나를 좀 도와줘야겠네. 아주 특별하고 조금은 엉뚱한 계획이 하나 있어. 박 실장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 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다. 다음 날부터 강지훈의 은밀한 계획은 박 실장의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계획의 핵심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진 남자. 강지훈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꾸는 것. 넥스트 이노베이션스의 정보팀과 법무팀의 최고 인재들이 극비리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강원도 깊은 상골,
인적마저 드문 곳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돼지 농장을 하나 찾아냈다. 농장은 수년간 방치되어 다 쓰러져가는 축사와 악취 나는 분뇨 더미로 가득했다. 지우는 모니터를 통해 농장의 사진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좋아. 이것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겠군. 그의 말에 박 실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되물었다. 회장님, 정말 이런 곳에서 회장님의 고귀한 몸으로 이런 험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귀한 몸이라. 박 실장,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줄 아나. 나도 어릴 적엔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 있었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는 과거를 회상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성공 신화 뒤에 가려진 가난하고 치열했던 유년 시절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 넣어 진실의 가치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계획은 치밀했다. 법무팀은 강민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도시에서 도망치듯 귀농한 29살의 청년. 그것이 지훈이 연기할 새로운 역할이었다. 그의 모든 신상 정보는 완벽하게 조작되었고 그 이름으로 된 낡은 트럭 한 대와 최소한의 생활비가 든 통장이 준비되었다. 심지어 지훈의 손에는 특수 분장을 통해 거칠고 투박한 농부의 굳은 살이 새겨졌다. 지훈은 며칠 동안 돼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전문 서적과 영상을 탐독했다. 사료 배합 비율부터 분뇨 처리 방법, 새끼 돼지 관리 요령까지. 그는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의 엄청난 집중력과 학습 능력에 혀를 내두른 것은 전문 컨설턴트들이었다. 그들은 불과 며칠 만에 웬만한 초보 농부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추게 된 지훈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출발하기 전날 밤, 지훈은 최고급 맞춤 정장과 명품 시계를 모두 벗어 던졌다. 대신 시장에서 사온 낡은 작업복과 때 묻은 장화를 신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세련된 도시의 젊은 CEO가 아니었다. 햇볕에 그을린 듯한 피부톤과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 어딘가 모르게 주눅든 듯한 표정 연기까지 더해지자 완벽한 시골 청년 강민수가 탄생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 실장, 내가 없는 동안 회사 일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중요한 결정은 화상으로 보고하고 절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외부에 알려줘선 안 돼. 특히 최 의원 측에는 내가 급한 해외 출장으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거라고 전해두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은 위엄을 담고 있었다. 박 실장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모든 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지훈은 낡은 1톤 트럭의 시동을 걸었다. 어색하게 덜컹거리는 수동 기어를 조작하며 그는 자신이 살던 화려한 세상을 뒤로하고 강원도 상고를 향해 달렸다. 복잡한 서울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차창 밖으로 펼쳐진 푸른 논과 밭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다가올 새로운 삶에 대한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돼지 농장에 도착했을 때 지훈을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악취와 파리떼였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순간적으로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선택한 현실이었다. 그는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곧바로 청소부터 시작했다. 몇 년간 묵은 돼지 분뇨와 쓰레기들을 치우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노동이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역한 냄새가 코를 마비시켰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삽질을 하고 물을 뿌리고 소독약을 치며 엉망이었던 공간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는 트럭 짐칸에 걸터앉아 빵과 우유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다.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먹는 퍽퍽한 빵이었지만 그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해방감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고 박 실장이 수소문에서 구해온 건강한 새끼 돼지 수십 마리가 농장에 도착했다. 지우는 책에서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돼지들을 축사 안으로 옮겼다. 꿀꿀거리는 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움직이는 작은 생명들을 보자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사료와 물을 챙겨주고 축사의 온도를 조절하며 밤늦게까지 돼지들을 돌보았다. 그렇게 완벽한 농부, 강민수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농장 일에만 몰두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돼지들에게 밥을 주고 축사를 청소하고 시설을 보수했다. 고된 육체 노동은 그의 몸을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과 스트레스를 씻어내 주었다. 그는 점차 도시에서의 강지훈을 잊고 순수한 노동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유라와의 만남이 예정된 날이 다가왔다. 박 실장은 초회 의원 측에 강민수의 연락처와 농장 주소를 알려주며 그가 바로 강지훈 회장이 사람 됨됨이를 보고 싶다며 점 찍어둔 숨겨진 사윗감이라고 애둘러 설명했다. 물론 그의 재산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한 채 그저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라고만 포장했다. 최유라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든 것은 이제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지우는 약속 당일 일부러 가장 낡고 더러운 작업복을 입었다. 그는 아침부터 일부러 분뇨를 치우며 온몸에 냄새가 배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본성을 남김없이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장치였다. 그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농장 입구에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를 기다렸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위장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예상대로 경멸과 모욕을 퍼붓고 돌아설까? 최신형 독일제 세단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하얀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차 안에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명품으로 치장한 최유라가 앉아 불쾌감으로 잔뜩 찌푸린 얼굴로 창밖을 쏘아보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아스팔트는 사라지고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앉은 그녀의 몸이 위아래로 흔들렸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붙잡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대체 어떤 미친놈이 이런 총우석에 처박혀 산다는 거야. 유명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인 그녀에게 오늘 이 만남은 그야말로 최악의 스케줄이었다. 아버지인 최인호 의원은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강지훈 회장이 직접 됨됨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알쏭달쏭한 말만 남겼다. 그녀는 당연히 강지훈 회장 본인이나 그의 준하는 재벌가에 숨겨진 자제일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시골길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유라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근사한 전원주택이 아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농가와 역한 냄새를 풍기는 돼지 축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차마차에서 내릴 엄두가 나지 않아. 그녀는 잠시 차 안에 앉아 그 참담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공기 중에는 가축의 분뇨 냄새와 썩은 사료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설마
아니겠지. 주소를 잘못 찾았을 거야. 그녀가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다시 주소를 확인하려던 순간 낡은 농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남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작업복 차림에 얼굴과 팔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유라의 차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어수룩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바로 농부 강민수로 완벽하게 변신한 강지훈이었다. 지훈은 일부러 더 과장되게 어깨를 긁적이며 그녀의 차 앞으로 다가섰다. 유라는 차마 창문을 내릴 수가 없었다. 남자의 온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손을 들어 차창을 톡톡 두드렸다. 저 혹시 최유라 씨 되십니까? 박 실장님한테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박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촌스러운 말투였다. 유라는 마지못해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렸다. 그 작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악취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코를 막았다. 그녀는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이 강민수 씨라고요? 아버지가 만나보라고 한 사람이. 당신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명백한 저기를 담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보처럼 해벌쭉 웃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강민수입니다. 이야,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시네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흙 묻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 순진무구한 태도는 유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거대한 몰래카메라이거나 아버지가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생각했다. 장난해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강지훈 회장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기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유라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강지훈 회장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남자를 보냈을 리는 없고 분명 중간에 무언가 착오가 생겼을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면서도 태연하게 연기를 이어갔다. 아닙니다. 여기가 맞는데요. 박 실장님이 분명히 여기로 오실 거라고. 아, 우선 차에서 내리시죠. 제가 마실 거라도 대접하겠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시원한 보리차라도. 그가 차 문 쪽으로 손을 뻗자 유라는 기겁하며 소리쳤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채 손대지 마세요.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요.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에 지훈은 마치 상처받은 강아지처럼 어깨를 움츠렸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무안함이 역력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의 소심한 사과의 유라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더 이상 이 남자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자 감정 소모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유라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고압적인 자세로 지훈에게 말했다. 됐고요. 보리차든 뭐든 필요 없으니까 본론만 말하죠.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당신을 만나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한 실수예요. 나와 당신은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알아들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고 있었다.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감추고 고개를 푹 숙였다. 사는 세상이 다르다라. 역시 서울 분이라 그런지 말씀하시는 게 어렵네요. 전 그냥 돼지 키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일 뿐인데
그의 풀죽은 목소리는 동정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지만 율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나약한 모습은 그녀의 경멸감만 더욱 키울 뿐이었다. 되지요. 어쩐지 냄새가 난다 했더니 당신 평생 그렇게 흙 파먹고 가축똥이나 치우면서 살 운명이에요. 감히 누구를 넘보는 거예요. 유라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그녀에게 가난은 죄악이었고 가난한 사람은 경멸의 대상일 뿐이었다. 지훈은 묵묵히 그녀의 독설을 듣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상처받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준비했다. 최유라라는 여자의 밑바닥을 남김없이 확인하는 것. 그녀는 그의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아니, 예상을 뛰어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마지막 미련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유라는 자신의 말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참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수표 몇 장을 꺼내 지훈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자, 이거 받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런 시골까지 오게 해서 더러운 꼴 보게 만든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깨끗한 옷이나 사입고 돼지 냄새 좀 어떻게 해봐요. 역겨우니까 바람에 흩날리며 땅바닥에 떨어진 수표들. 그것은 유라가 지훈의 인격에 가한 마지막 모욕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흙먼지가 묻은 수표들을 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기도 했고 인간의 추악함에 대한 깊은 환멸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수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액수는 그에게 껌값도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청음보다 무거웠다. 그는 수표를 다시 율에게 내밀며 말했다.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돈을 바란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만나러.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라는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같은 것도 사람 축에 끼나 보죠. 됐고. 그 돈 안 받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마지막 경고로 알아들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차에 시동을 걸었다. 잠깐만요. 지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고급 세단은 거친 굉음을 내며 쏜살같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농장 입구에는 순식간에 자욱한 흙먼지만이 남았다. 지훈은 멀어져 가는 차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녀가 던진 수표가 쥐어져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주변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지훈의 얼굴에서 어수룩하고 순박했던 표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냉혹하고 날카로운 기업 총수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손에 든 수표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이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최유라, 당신은 스스로 무덤을 팠어. 그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 남은 것은 오만한 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도시에서 쓰던 것과는 다른 이 농부 강민수를 위한 비상 연락용 전화기였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저 박 실장입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최악이야. 계획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최 의원 측에는 내가 그녀에게 완전히 반해서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어떤 탐욕스러운 제안을 해오는지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축사 쪽으로 걸어갔다. 꿀꿀거리는 돼지들의 소리가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그는 사료통을 들고 돼지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다. 흙과 땀과 분뇨 냄새가 뒤섞인 이곳이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서울의 그 어떤 파티장보다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졌다. 그의 두 번째 인생, 그리고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다. 서울 청담동의 최고급 빌라. 최유라의 집 거실은 그녀가 내뿜는 분노로 얼어붙을 듯했다. 그녀는 거실을 몇 바퀴나 빙빙 돌며 방금 겪어온 끔찍한 경험을 히스테릭하게 쏟아냈다. 그녀의 아버지인 최인호 의원과 어머니 윤 여사는 소파에 앉아 딸의 격앙된 목소리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윤 여사는 딸의 명품 재킷에 묻은 미세한 흙먼지를 질색하며 털어내기에 바빴다. 세상에. 아빠, 어떻게 저한테 그런 촌뜨기, 아니 짐승 같은 놈을 만나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온몸에서 돼지 똥냄새가 진동을 하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껴있는데 그놈이 감히 제 채 손을 대려고 했다니까요. 유라는 몸서리를 치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치욕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의 완벽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찍힌 것만 같았다. 최 의원은 굳은 얼굴로 턱을 쓰다듬었다. 처음 박 실장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강지훈 회장이 미래의 사윗감을 미리 시험해보려는 독특한 방식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딸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상 이상으로 도가 지나쳤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나운서인 자기 딸을 일개 돼지치기에게 보내 모욕감을 주다니. 이것은 최 씨 가문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우리 가문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강지훈 회장이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윤 여사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찻잔을 탁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딸을 재벌게 시집 보내 자신의 사교계 지위를 격상시킬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돼지치기라니. 그녀의 우아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노회한 정치인인 최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이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다. 여보, 유라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봐. 이건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어. 그의 말에 두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기회라니요. 아빠, 어떤 미친 여자가 돼지우리로 시집가고 싶어 하겠어요. 전 그 결혼 절대 안 해요. 아니, 못해요. 물론 결혼은 안 하지.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최 의원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강지훈 회장 측이 이런 무리수를 뒀다는 건 그만큼 우리 유라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명백한 귀책 사유는 저쪽에 있지. 우리 유라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으니까. 그는 딸과 아내를 번갈아 보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이 약혼을 없던 일로 하되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는 것이었다. 강지훈 회장 측이 아들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명문가인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결례를 저질렀는지 부각시켜야 했다. 그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과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그 돈으로 유라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고 최 의원의 정치 자금에도 보탤 수 있을 터였다. 탐욕스러운 논의가 오가는 동안 강원도 상골의 강지훈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가 농장에 온 첫날부터 유독 그를 잘 따르던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다. 녀석은 평소와 달리 사료에 입도 대지 않고 구석에 웅크린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지훈은 책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녀석의 상태를 살폈지만 초보 농부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끼 돼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지훈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도시에서는 수백억짜리 프로젝트의 실패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그였지만 힘없이 누워있는 작은 생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결국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마을 이장에게서 얻은 정보에 따라 그는 읍내에 하나밖에 없다는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에 민서동물병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들어왔다. 병원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이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품 냄새와 함께 어서 오세요 하는 맑은 목소리가 그를 맞았다. 진료실 안쪽에서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선한 눈매가 인상적인 여자. 바로 수의사 김민서였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라 농장 주인이신가 봐요. 민서는 지훈의 옷차림과 그에게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편견 없는 태도에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급하게 새끼 돼지의 상태를 설명했다. 새끼 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밥도 안 먹고 열이 많이 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동물을 걱정하는 진심을 읽은 민서는 곧바로 왕진 가방을 챙겨 들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제가 트럭을 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최유라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의 낡은 트럭을 민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차로 뒤따라왔다. 농장에 도착한 민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축사에 들어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장화를 고쳐 신고 능숙하게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최유라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민서는 아픈 새끼 돼지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녀석을 안아들었다. 그녀는 청진기를 꺼내 돼지의 심장 소리를 듣고 천을 재고 눈과 입안을 꼼꼼하게 살폈다. 급성 폐렴인 것 같네요. 새끼 돼지들한테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민서는 진단을 내리며 가방에서 주사기와 약병을 꺼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돼지에게 주사를 놓고 지훈에게는 가루약을 물에 타서 먹이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행동은 자신감이 넘쳤다. 지훈은 묵묵히 그녀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흙과 분뇨가 묻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다. 그는 최유라의 모습과 그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사람은 더러움을 경멸하며 돈으로 모욕을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기꺼이 더러움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인간의 가치는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는 새삼 깨닫고 있었다. 치료를 마친 민서는 손을 씻기 위해 수도가로 향했다. 지우는 급히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래도 민수 씨처럼 자기 가축을 자식처럼 아끼는 분을 보면 저도 힘이 나요. 그녀는 지훈을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는 그 이름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 앞에서 그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스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돼지를 걱정하는 초보 농부일 뿐이었다.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와서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그때까지는 천유지에 신경 써주시고 억지로라도 약을 꼭 먹이셔야 합니다. 민서는 당부를 남기고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지우는 그녀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최유라를 만났을 때의 불쾌한 감정과는 전혀 다른 맑고 깨끗한 설렘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축사로 돌아갔다. 아직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뜬 눈으로 새끼 돼지를 간호했다. 그는 민서가 알려준 대로 젖은 수건으로 녀석의 몸을 닦아주고 주사기로 조심스럽게 약물을 탄 물을 먹였다. 정성을 다한 간호 덕분인지 새벽녘이 되자 새끼 돼지는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꼬물거리며 어미젖을 찾는 녀석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 비상용 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박 실장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최 의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심각한 모욕을 당했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해명과 보상을 요구하며 회장님 측 대리인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냉정한 기업가의 표정이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짐승들이 마침내 미끼를 문 것이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쪽에는 최인호 의원 부부와 최유라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강지훈의 충직한 비서인 박 실장이 공손하지만 단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최유라는 일부러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얼굴에는 세상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 비극적인 여주인공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연기까지 선보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 의원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한 뒤 근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 실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은 대대로 명예를 가장 중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 제 딸 유라와 저희 가문이 입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분노와 억울함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박 실장은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의원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 회장님께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신 제 불찰입니다. 강민수라는 그 젊은이가 순박하기는 하나 세상 물정에 어두워 최유라 아나운서께 큰 신뢰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 젊은이를 대신하여 제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는 지훈이 지시한 대로 철저하게 강민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연기했다. 그의 사과에 윤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사과요. 지금 사과 한마디로 이 일이 무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 유라가 그날 이후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방송에 나가서도 실수를 연발하고 있어요. 웬 돼지치기 촌뜨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아나운서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다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되게 부풀렸다. 최유라는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녀린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 사람의 역겨운 눈빛과 냄새가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미지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요. 그녀는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연약한 척하며 박 실장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다. 최 씨 일가의 완벽한 역할 분담 연극을 지켜보던 박 실장은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민수군과 상의하여 최대한 성의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가 보상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최 의원의 눈이 번뜩였다. 마침내 미끼를 문 것이다. 최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이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유라가 입게 될 유무형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산정한 내역서입니다. 박 실장이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서류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예훼손 위자료, 향후 예상되는 광고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의 항목 아래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혀 있었다. 의원님, 이 금액은... 박 실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아무리 그래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젊은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요구이십니다. 그의 반응은 최 씨 일가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박 실장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최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 실장을 압박했다. 과도하다니요. 우리 유라의 미래와 가문의 명예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그 청년이 감당할 수 없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만남을 주선한 강지훈 회장님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강민수라는 개인을 넘어 넥스트 이노베이션스를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소. 그때까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오. 언론의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어. 일가의 농부가 유력 정치인의 딸을 상대로 어떤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세상에 알려지면 누가 더 곤란해질지는 잘 아실 겁니다. 최 의원은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 시각 강지훈은 땀 흘려 일한 뒤 축사 옆 평상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폰에서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 씨 일가의 탐욕스럽고 오만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묵묵히 김치 조각을 씹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냉소가 번지고 있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그는 나직이 읊조렸다. 최 씨 일가가 제시한 금액, 그들의 유치한 협박은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의 계획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최대한 시간을 끌며 그들의 요구를 검토하는 척하라는 지시를 문자로 내렸다. 덫에 걸린 쥐가 발버둥 칠수록 덫은 더욱 단단히 조여질 것이었다. 그때 농장 입구로 작은 트럭 한 대가 들어섰다. 며칠 전 약속대로 새끼 돼지의 상태를 보러 온 김민서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밝게 웃었다. 민수 씨, 식사 중이셨네요. 돼지는 좀 어때요? 그녀의 등장에 지훈의 얼굴에서 냉혹한 기운이 순식간에 걷히고 다시 순박한 농부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어폰을 얼른 빼 주머니에 숨겼다. 선생님, 오셨어요 덕분에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저기서 다른 놈들이랑 잘 놀고 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새끼 돼지들을 가리켰다. 민서는 축사로 다가가 회복된 새끼 돼지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요. 민수 씨가 밤새 정성껏 간호한 덕분이에요. 그녀의 칭찬에 지훈은 괜히 쑥스러워 뒷머리를 긁적였다. 민서는 자신이 들고 온 작은 보온 도시락을 지훈에게 건넸다. 매일 빵이랑 라면만 드시는 것 같아서요. 별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만드신 반찬 몇 가지 좀 싸왔어요. 밥이랑 같이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도시락통 안에는 정갈하게 담긴 김치와 나물, 장조림이 들어있었다.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돈으로 얽힌 관계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인간적인 호의였다. 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는 도시의 대형 병원 대신 이곳에 남은 이유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돈보다는 아픈 동물들을 돌보는 것에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가치관은 지훈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서가 돌아간 후 지훈은 그녀가 싸준 반찬으로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따뜻한 집밥의 맛이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는 최 씨 일가가 벌이는 추악한 연극과 민서가 보여준 진실한 마음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파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시험이 아니었다.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응징하는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는 즉시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박 실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최인호 의원의 숨겨진 비자금 내역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최유라 아나운서가 과거 동료 아나운서를 모함하여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증거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먼지가 많이 나오는 집안입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좋아. 아직 카드를 꺼내기엔 일러. 그들이 언론을 이용해 내게 최후 통첩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스스로 판을 키우게 내버려둬. 대중 앞에서 가장 화려하게 주목받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추락시켜야지. 그게 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명예에 대한 나의 대답이 될 테니.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오만한 자들이 스스로 설계한 덫은 이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최 씨 일가가 최후 통첩을 날린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박 실장은 강지훈의 지시대로 농부 청년이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던 최인호 의원은 점점 초조해졌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자신들의 협박이 그저 허풍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공개적인 망신 주기였다. 최 의원은 강민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 모든 주민이 보는 앞에서 그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쓸 계획을 세웠다. 시골 마을의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평판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는 이 충격 요법을 통해 강지훈 회장 측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 확신했다. 마침 그날은 읍내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다. 작은 마을의 모든 주민이 모여들어 활기가 넘치는 날. 지훈 역시 강민수로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장터에 나와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의 성실한 모습 덕분에 말수는 없지만 착실한 젊은이라는 긍정적인 평판을 얻어가고 있었다. 그는 채소 좌판을 벌인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거나 아이들에게 옥수수를 사주며 소박한 시골의 정을 느끼고 있었다. 장터 한쪽에서는 김민서가 자신의 트럭을 세워두고 반려동물 이동 진료소를 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의 강아지나 고양이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고 건강 상담을 해주며 재능 기부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땀 흘리며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났다. 평화롭던 장터의 분위기를 깬 것은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나타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시골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의 등장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차 문이 열리고 TV에서나 보던 최인호 의원과 그의 딸 최유라 아나운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스타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다. 이내 그들의 눈에 낡은 작업복 차림에 지훈이 들어왔다. 최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저기 있군. 저 파렴치한 녀석. 장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꽂혔다. 지훈은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내 이놈 감히 네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느냐.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인지는 모르겠다만 분수도 모르고 하늘 같은 사람을 넘봐. 최 의원은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훈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삿대질을 해댔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최유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하며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상대로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유명 아나운서와 총우석 농부. 누가 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는 명확해 보였다. 저 사람이 제게 억지로 만남을 강요하고 제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유라의 외침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만 듣고 지훈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쩐지 처음부터 음침해 보이더라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지훈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유죄의 증거처럼 비쳤다. 그는 이 모든 모욕과 경멸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하세요.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군중을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김민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분노한 표정으로 최 씨 부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두 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민수 씨는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훈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를 변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시끄럽던 장터는 순간 조용해졌다. 최유라는 어이없다는 듯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넌 이까짓 총우석 수의사 나부랭이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혹시 이 남자랑 무슨 관계라도 돼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역시 수준하고는 유라의 입에서 경멸적인 독설이 쏟아졌다. 그녀는 지훈뿐만 아니라 감히 자신에게 맞선 민서까지 모욕했다. 민서는 그녀의 모욕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지금 한 사람을 거짓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식은 비겁합니다. 그녀의 또렷한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우는 자신의 앞을 막고 서 있는 그녀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최 의원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우려했는지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두고 보게.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 우리는 이만 가겠지만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딸의 팔을 잡아 끌며 서둘러 채 올라탔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장터의 술렁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제 지우는 마을의 공공연한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했고 그의 등 뒤에서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해댔다. 완벽한 고립.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장터를 빠져나왔다. 그의 계획 중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였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농장에서 홀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민서가 조용히 그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다. 낮에 많이 놀라셨죠? 제대로 식사도 못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죽 그릇을 내밀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저는 민수 씨를 믿어요. 민서가 나직이 말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든 저는 민수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픈 돼지를 걱하던 눈빛, 어르신들을 돕던 손길, 그런 건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회장이라는 타이틀, 농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본질을 이 순수한 여자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네요.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최 씨 일가에 대한 복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목적이 조금 달라졌다. 단순히 오만한 자들을 응징하는 것을 넘어 민서가 살고 있는 이 소박하고 진실한 세상을 지키고 싶어졌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으려는 자들로부터 그녀의 순수한 가치관과 선량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비상용 전화기를 꺼내들고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지만 서늘한 결의에 차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네. 이제 동이 틀 시간이군. 서울의 무대를 준비하게.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 됐어. 수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잔인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인호 의원의 공개적인 망신 주기 작전 이후 박 실장은 예상대로 최 의원 측에 다급하게 연락을 취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의원님, 민수군이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에서도 쫓겨날 판이라며 어떻게든 의원님과 아가씨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서 사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최 의원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실장의 애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최대한 인심을 쓰는 척하며 말했다. 이미 내 딸이 입은 상처가 너무 크지만 그 청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니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하지. 어디서 만나고 싶어 하는가? 박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사죄하고 싶다고 합니다.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 로열 스위트룸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하겠사오니 부디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호텔의 이름을 듣는 순간 최 씨 일가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승리감이 번졌다. 촌뜨기가 제 분수도 모르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꼴이 우습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약속 당일 최 씨 일가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로 들어섰다. 최 의원은 최고급 맞춤 양복을, 윤 여사와 최유라는 눈부신 보석과 명품 드레스로 한껏 치장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화려한 모습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유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마치 여왕처럼 우아하게 걸었다. 잠시 후 보게 될 돼지치기의 비참한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들이 호텔 직원의 극진한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호텔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낡고 흙먼지 투성이인 1톤 트럭 한 대가 호텔의 화려한 정문 앞에 멈춰 선 것이다. 도어맨이 기겁하며 달려가 트럭을 제지했지만 운전석에서 내린 한 남자의 모습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냄새나는 작업복과 진을 묻은 장화를 신은 남자.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의 행사액은 6성급 호텔의 호화로운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저런 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는지 수군거리며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훈은 태연하게 주머니에서 예약자 정보를 꺼내 보였다. 로열 스위트룸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그의 당당한 태도에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지못해 그를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최 씨 일가는 먼저 스위트룸에 도착해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아빠, 역시 아빠의 계획은 완벽해요. 이제 저 촌뜨기 놈과 그 뒤에 있는 강 회장 측도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할 거예요. 최유라는 콧노래를 부르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바로 그때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비참한 행사액을 본 최 씨 일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이내 그들의 입에서는 참을 수 없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푸하하, 이게 무슨 꼴이야. 돼지우리를 통째로 옮겨놓은 줄 알았네. 윤 여사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다. 최 의원은 헛기침을 하며 위험 있는 척했지만 입가에 걸린 비웃음을 숨기지는 못했다. 최유라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모델처럼 우아하게 걸어가 지훈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쳐다보듯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내 인생을 망쳐놓은 장본인 아니셔. 그나저나 여긴 어떻게 왔어? 네 돼지라도 몇 마리 팔아서 택시비는 마련했나 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끼 어린 조롱이 가득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순종적인 태도는 최 씨 일가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다. 최 의원이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말했다. 그래,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드러나 보실까?
네 죄를 알고 무릎이라도 꿇으러 온 개냐. 그는 지훈이 당장이라도 자신들의 발치에 엎드려 빌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농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고 고요한 그의 눈동자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무릎은 당신들이 꿇게 될 겁니다. 그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최유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이 미친놈이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내까짓게 감히 누구한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위트룸의 문을 누군가 정중하게 노크했다. 최유라의 말이 끊기고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박 실장이 들어섰다. 최 씨 일가는 그가 보상금 합의 서류라도 들고 온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뒤를 따라 중후한 분위기에 중년 신사들을 필두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스의 부회장, 최고 재무책임자 CFO, 법무팀장 등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의 예기치 못한 등장에 최 씨 일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아니, 이분들이 어쩐 일로? 최 의원이 말을 더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원들은 최 씨 일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흑먼지투성이의 농부 강지훈의 앞에 일렬로 늘어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로열 스위트룸 안에 모든 시간을 멈춰버리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그 더럽고 초라한 청년 앞에서 완벽한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였다. 정적을 깬 것은 백발이 성성한 넥스트 이노베이션스의 노회장이었다. 그는 깊이 숙였던 허리를 펴고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스위트룸 전체를 압도했다. 회장님, 저희가 늦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허장님, 그 세 글자는 마치 천둥처럼 최 씨 일가의 귓전을 때렸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리를 숙인 임원들과 그들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농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혼란, 불신, 그리고 서서히 밀려오는 공포. 최유라의 얼굴에서 조롱의 미소가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윤 여사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모든 소음이 멎은 그 순간 강지훈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어깨와 등에서 지난 몇 주간 그를 억눌렀던 농부의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어수룩하고 주눅들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 제국을 이끄는 젊은 황제의 냉혹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자리 잡았다. 그는 굳어버린 최 씨 일가를, 특히 창백하게 질려버린 최유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연극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낸 충격의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최인호 의원은 방금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는 듯 귀를 파고 윤 여사는 헐떡이며 심장을 부여잡았다. 그리고 최유라.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뇌는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해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흑먼지투성이의 농부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총수, 절대로 겹쳐질 수 없는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며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인 임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갯짓을 했다. 모두 편히들 계시게. 아직 볼만한 연극이 더 남아있으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시골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낮고 차분하지만
듣는 이를 압도하는 특유의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그의 말에 조용히 몸을 일으켜 스위트룸의 양쪽으로 도열했다. 그들은 마치 왕을 호위하는 근위대처럼 보였다. 지우는 천천히 자신의 작업복 소매를 걷었다. 특수분장으로 만들어진 굳은 살과 상처들이 드러났다. 그는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 자신을 감싸고 있던 농부의 가면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있었다. 박 실장, 시작하게. 그의 명령에 박 실장은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그러자 스위트룸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소리 없이 켜졌다. 최 씨 일가가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시킨 순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광경이었다. 바로 최유라의 고급 세단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날짜는 그녀가 처음 돼지 농장을 찾아갔던 바로 그날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핸들을 잡은 채 온갖 경멸적인 표정으로 시골 풍경을 욕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혼잣말이 스위트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미친 거 아냐 이런 거지 같은 곳에 사람이 살기는 해. 아, 진짜 냄새 토할 것 같아. 옷의 냄새 배면 어떡하지?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저것은 분명 자신의 차 안에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모습이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지훈이 그녀의 차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자 영상 속 유라는 경멸감에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뒤이어 스크린에는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나며 지독하게 선명한 음질의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채 손대지 마세요.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요. 돼지오하, 어쩐지 냄새가 난다 했더니 당신 평생 그렇게 흙 파먹고 가축똥이나 치우면서 살 운명이에요. 감히 누구를 넘보는 거예요. 당신 같은 것도 사람 죽였기나 보죠. 자신이 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 자신의 심장에 박혔다.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조작된 거야. 그녀가 발악했지만 스크린에는 영상과 음성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까지 떠올랐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증거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화면은 최 씨 일가와 박 실장이 처음 만났던 호텔 라운지로 바뀌었다. 그들이 앉았던 테이블 아래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그들의 모든 대화와 표정을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강민수라는 인물을 협박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넥스트 이노베이션스를 상대로 겁박하는 최 의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그 청년이 감당할 수 없다면 강지훈 회장님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소.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론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소.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최 의원은 다리가 풀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자신이 던진 탐욕의 그물에 자기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어수룩한 농부가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한 사냥꾼이었다. 마지막 영상은 읍내 장터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박 실장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은 최 씨 일가가 어떻게 무고한 한 청년을 공개적으로 매도하고 인격 살인을 저질렀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최유라가 자신을 변호하려던 김민서에게 퍼부었던 독설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모든 영상이 끝났을 때 스위트룸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반박의 여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최 씨 일가는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나 다름없었다. 그때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테이블 위에 최고급 생수를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최유래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또각, 또각. 그의 낡은 장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스위트룸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심을 시험해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 모든 배경을 지우고 오직 강민수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 앞에 섰습니다. 만약 그때 당신이 내게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이라도 보여주었다면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최유라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부와 명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진 한 남자의 진심까지도.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걷어차 버렸다. 돼지 똥냄새가 난다며 경멸했던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 이보다 더 잔인한 희극은 세상에 없을 터였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 처음부터 나를 기만하고 시험한 거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최유라는 마지막 발악처럼 그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비난에 지훈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속였다고 그래. 속였지.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당신의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진실된 모습을 꺼내주었을 뿐이지. 탐욕과 오만, 그리고 약자에 대한 잔인한 경멸,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 모습. 최유라, 그는 말을 마친 뒤 그녀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돈과 명예,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가난, 이제부터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던졌던 모든 모욕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올가맬 저주가 될 테니까. 그 순간이었다. 최유라의 굳건했던 자존심과 이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후회와 절망,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저주가 뒤섞인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뜯으며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은 바로 이 순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종말을 구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스의 법무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의 가족에게 다가가 수십 장에 달하는 고소장 뭉치를 내밀었다. 그날 밤 최 씨 일객에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강지훈에게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작에 불과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스의 법무팀과 홍보팀은 그의 지시 아래 밤새도록 완벽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군대처럼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동이특이 무섭게. 대한민국은 거대한 스캔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스의 공식 입장이었다. 최인호 의원 일가의 강 회장 측근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및 금품 갈취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 예고. 성명서는 강지훈 회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번 사태의 중심에 그가 있음을 암시했다.
성명서와 함께 최 씨 일가의 탐욕스러운 요구가 담긴 녹취록의 일부 편집본과 그들이 장터에서 벌인 추태 영상이 몇몇 주요 언론사에 단독으로 제공되었다. 파장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아침 뉴스를 확인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소 청렴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존경받던 최인호 의원과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사랑받던 최유라 아나운서의 추악한 민낯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그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비난과 조롱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최유라가 근무하던 방송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아침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고 임원들은 한 목소리로 최유라 퇴출을 외쳤다. 방송국의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처럼 끔찍한 인성 논란에 휩싸인 아나운서를 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최유라는 넋이 나간 상태로 방송국에 출근했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인사위원회의 해고 통보서였다. 최유라 씨, 당신은 본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을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파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유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왕국이었던 방송국에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추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를 모델로 기용했던 모든 광고주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다. 화장품, 의류, 가전제품 회사들은 그녀의 얼굴이 나온 모든 광고를 중단시켰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그녀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대중에게 혐오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아버지 최인호 의원의 정치 생명 역시 끝장이 났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스 측이 공개한 증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의 도덕성에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소속 정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그의 제명을 논의했고 검찰에서는 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내세 착수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결국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최 씨 집안은 완벽하게 몰락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자산은 가압류되었다. 그들이 살던 청담동의 호화로운 빌라는 빚잔치를 위해 헐값의 경매로 넘어갔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 어제까지 그들 주위를 맴돌며 아첨하던 지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고 그들을 외면했다. 부와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폐허가 된 빌라의 거실. 최 씨 일가는 서로를 향해 도끼 어린 비난을 퍼부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그 썩어빠진 허영심이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최 의원이 아내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뭐라고요? 당신이야말로 그 촌뜨기 놈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윤 여사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최유라는 방구석에 처박혀 멍하니 망가진 자신의 손톱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의 추한 싸움에도 세상의 비난에도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녀는 돼지 농장에서 만났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순박한 미소, 자신을 걱정하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위선이고 연기였지만 그 속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후회했다.
하지만 그녀의 후회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아니었다. 자신이 걷어차버린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아쉬움일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을 경멸했고 약자를 혐오했다. 단지 그 가난한 농부가 사실은 왕자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눈을 원망할 뿐이었다. 그것은 너무 늦어버린,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후회였다. 며칠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싣고 나갔다. 텅 빈 거실에선 최유라는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스 강지훈 회장,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1,000억 원 사재 출연 결정. 화면 속에서 강지훈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기부 소감을 밝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그 농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깊은 눈빛만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 순간 최유라는 자신의 패배를 완벽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의 표면만을 줬다가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경멸했던 그 수준 낮은 세계에 살던 남자에게 가장 처참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심판받았다. 탐욕의 대가는 이토록 잔인하고 혹독했다. 그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인생에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어둠과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울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졌을 때 강지훈은 다시 강원도 상골의 돼지 농장으로 돌아왔다. 최 씨 일가에 대한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그의 이름 앞에는 단호하고 무서운 경영인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공허했다. 화려한 승리의 축배보다 평상에 앉아 김민서가 싸준 반찬으로 밥을 먹던 그 순간이 더없이 그리웠다. 그는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지난 몇 주간 입었던 낡은 작업복을 모두 벗어 깨끗이 태웠다. 농부 강민수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는 다시 넥스트 이노베이션스 회장의 갑옷을 입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평범하지만 깔끔한 면바지와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재벌 총수도 가난한 농부도 아닌 그저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박 실장이 가져다 놓은 평범한 국산 SUV에 올라탔다. 더 이상 낡은 트럭으로 자신을 위장할 필요도, 방탄세단으로 자신을 과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러 가야만 했다. 읍내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의 심장은 몇 조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느껴보지 못했던 긴장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민서동물병원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녀는 마침 진료를 마치고 나온 한 할머니의 강아지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차를 보고 잠시 갸우뚱했다. 이내 차에서 내리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어색함이 동시에 떠올랐다. 말끔한 옷차림의 그는 그녀가 알던 농부 강민수와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다. 민수 씨 아니 맞으시죠? 못 알아볼 뻔했네요. 옷이 날개라더니. 민서는 애써 밝게 웃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그녀 역시 뉴스를 통해 읍내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해 대강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저 서울에서 온 나쁜 여자에게 순진한 시골 총각이 당했다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그 중심에 강지훈 회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훈은 그녀의 어색한 미소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 없었다. 민서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혹시 잠시 저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차를 타고 근처의 작은 호숫가로 향했다. 잔잔한 물결 위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호숫가를 걸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민서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가장 어려운 말부터 꺼냈다. 제 이름은 강민수가 아닙니다. 강지훈입니다.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강지훈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 지훈이 다음 말을 이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스 회장 강지훈입니다. 그 순간 민서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농담도 잘하시네요. 회장님이 왜 돼지 농장에서 그런 꼴을 하고 계셨겠어요. 재미없어요. 그런 농담, 그녀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그는 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신분증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지만 분명 눈앞의 남자와 똑같은 얼굴이 있었고 그 옆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민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지훈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공허했던 삶, 정략 결혼의 압박, 최유라라는 여자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세웠던 계획,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 그는 자신을 미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이 모든 연극을 꾸몄는지, 그리고 최 씨 일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까지 담담하게 고백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민서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해갔다. 처음의 불신은 충격으로, 충격은 이내 혼란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알던 순박하고 성실한 청년 강민수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다는 사실을 그녀의 머리와 가슴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현기정을 느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배신감을 느껴야 할지 아니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전부 다 거짓말이었군요. 이름도, 가난한 농부라는 설정도,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들도 전부 다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를 느낀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단 하나, 민서 씨를 향한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지훈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아픈 돼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그 모습에서 저는 제가 잊고 살았던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최유라가 제게 줬던 모욕과 당신이 제게 보여줬던 따뜻한 친절,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저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서툴지만 간절하게 전했다. 제가 이 모든 연극을 끝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재벌 회장 강지훈도 농부 강민수도 아닌 그저 한 남자로서 당신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존경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절절한 고백에도 민서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나도 평범한 시골의 수의사였다. 그가 사는 세상은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게다가 그 시작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서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런 판단도 할 수가 없어요. 회장님이신지, 민수 씨이신지, 제가 알던 당신이 대체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서둘러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지우는 떠나가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충격을 감당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했다.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사업보다 더 떨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도박.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진심을 던졌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노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호숫가에 그는 홀로 남아 깊은 고독과 불안,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을 안고 서 있었다. 강지훈의 고백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그 며칠은 김민서에게 지난 몇 년보다도 더 길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머릿속에서는 두 명의 남자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한 명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순박하게 웃던 농부 강민수였고, 다른 한 명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냉철한 기업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대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병원 문을 닫고 며칠간 휴가를 냈다. 그녀는 그가 남긴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수십 번도 더 고민했다. 그에게 연락해서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없던 일처럼 잊어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시시각각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가 휘두르는 부와 권력의 크기를 생각하면 아찔했지만, 아픈 새끼 돼지를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의 절박한 눈빛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느꼈던 감정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강민수라는 남자의 성실함과 동물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동정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가 불쌍했기 때문에 친절을 베푼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그를 존중하고 좋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감정을 부정해야 하는 걸까? 문득 그녀는 최유라라는 아나운서를 떠올렸다. 그녀는 강민수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경멸하고 모욕했다. 만약 자신이 강지훈을 부자라는 이유로 밀어낸다면 그것 또한 최유라와 똑같은 종류의 편견이 아닐까? 가난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같은 맥락의 오만일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람의 본질이 아닌 그가 가진 배경을 보고 도망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결심을 굳힌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부엌에 서서 정성껏 도시락을 쌌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집밥 반찬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고민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도시락을 들고 돼지 농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마치 죄인처럼 농장에 머물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만에 보는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민서는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을 내밀었다.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변함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저는 회장님은 잘 몰라요. 민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아픈 자기 돼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어르신들 짐을 말없이 들어주고 제가 싸준 별것 아닌 반찬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강민수 씨예요.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당신이 앞으로 회장님으로 살든 농부로 살든 저는 그냥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강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단 한 번도 이처럼 완벽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세상은 천천히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며 생활했다. 그는 회사 경영에 소홀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했고 불필요한 저녁 약속 대신 민서와 함께 저녁을 먹는 삶을 택했다. 그의 변화에 넥스트 이노베이션스 임직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하고 여유로워진 그의 모습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다. 지훈은 민서의 꿈을 지지하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작정 돈을 쥐어주는 대신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자신의 재단과 연계하여 강원도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동물복지연구소를 설립했다. 민서는 그곳의 책임자가 되어 자신의 신념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1년 후 돼지 농장이 있던 자리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들어섰다. 낡은 축사는 허물고 그 자리에는 유기동물들을 위한 아늑한 보호소가 지어졌다. 강지훈과 김민서는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훈은 주택의 넓은 테라스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민서가 구조해온 다리, 저는 강아지 한 마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때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민서가 그의 뒤에서 부드럽게 그를 껴안았다. 아직도 이래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걱정이 묻어났다. 지훈은 노트북을 덮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막 끝났어. 당신과 함께 저녁 노을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없으니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들의 평화로운 울음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가끔 생각해봐. 지훈이 나직이 말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런 엉뚱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의 말에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지 않았을까요, 진심은? 어떻게든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강지훈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시작했던 연극이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가장 진실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음을 깨달았다. 진짜 부는 통장의 장호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에 있었다. 그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방황을 끝내고 자신의 영혼이 머무를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파멸이라는 합당한 대가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행복이라는 눈부신 보상을. 세상은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